시애미 말이 우스워?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서의 생일날 시어머니 춘자의 고함 소리에 맏며느리 해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3만 원에 딱 맞춘 생일상인데요. 햄버거 좋아하시잖아요. 시집 온 후 20년 동안 제 생일날 미역국 한 그릇 구경 못했던 해숙은 잘난 의사 며느리 동서의 생일상을 호텔 뷔페급으로 차려내라던 시어머니 앞에 6,000원짜리 햄버거와 식어 빠진 감자튀김을 차려놓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동서. 이 집안 맏며느리 자리 동서한테 선물로 줄게. 그날 해숙은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자신의 희생을 껌값으로 여긴 잔혹한 시댁 식구들에게 우아하고도 잔혹한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한 하루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죠.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장을 봐서 돌아오면 어느새 다시 저녁이었어요. 45의 나이에 해숙의 몸은 이미 닳고 달아 있었습니다. 아, 이리 와봐. 거실에서 춘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부르는 것인지 명령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늘 그 목소리였어요. 해숙은 가스불을 줄이고 손에 묻은 물기를 행주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춘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까딱이며 소파 앞에 있는 식탁을 가리켰어요. 식탁 위에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네 동서 새야 생일인 거 알지? 갈비찜이랑 대게찜 육회랑 해서 호텔 뷔페처럼 거하게 차려내. 해숙은 잠시 그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작 3만 원이었어요. 이게 지금 진심인지 해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명이 앉을 생일상을 3만 원으로 차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해숙은 자신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이 집에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미역국 한 그릇 끓여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 생일상을 자신이 차려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동서 생일상을 제가요? 춘자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럼 누가 차려? 이 늙은 시어미가 차리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어머니, 요즘 물가의 3만 원으로는 말씀하신 생일상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재료값만 해도. 해숙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춘자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해숙을 쏘아보았어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시애미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치심이 얼굴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20년이었어요.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도 저 말 한마디에 해숙의 속은 여전히 쓰렸습니다. 그런데 춘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거라니까. 애비 없이 자라서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해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해숙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평생 단 한 번도 그 손을 잡아본 적 없는 해숙에게 춘자는 20년이 넘도록 틈만 나면 그 상처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흔한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했다가는 그 불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해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배워온 침묵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만식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눈빛에 간신히 호소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그 눈빛이었습니다. 만식은 거실을 한눈에 훑었습니다. 식탁 위에 구겨진 돈, 굳어있는 해숙의 얼굴, 소파에 버티고 앉은 어머니. 상황을 충분히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소파에 툭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해숙을 보지 않았어요. 해숙은 그 자리에 서서 식탁 위에 3만 원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겨지고 다른 10,000원짜리 3장.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감정이 눈물샘을 자극했지만 해숙은 눈을 깜빡이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세아야,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뭐 먹고 싶어? 시어미가 거하게 차려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 알았지? 해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자 낡은 식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할 때 해숙이 직접 고른 칼이었어요. 20년이 지났어도 날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이 천천히 그 칼 위에 얹혔습니다. 거실에서는 춘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해숙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목소리가. 해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찬물에 하도 담가서 손끝은 늘 푸석하게 갈라져 있었고 오른손 검지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어요. 해숙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3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주방에서 해숙은 막내 요리사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해숙을 그냥 막내로 보지 않았죠. 칼을 잡은 그녀의 손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고도 재료의 두께를 가늠했고 한 번 맛을 보면 빠진 재료가 무엇인지 귀신같이 잡아냈습니다. 조리장들은 해숙을 가리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고 했어요. 최연소 부조리장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빛나던 시절이 결혼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춘자가 해숙을 불러 앉히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집 왔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야지. 며느리가 바깥에서 일한다고 집안 살림 소홀히 하는 꼴은 내가 못 봐. 당장 그만둬. 해숙은 그날 밤 만식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이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하려 했어요. 만식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다는데 어쩌겠어. 당장 그만둬. 다음 날 해숙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해숙이 느낀 상실감은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은 것이었어요. 그 상실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켠에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시댁 대소사를 도맡으며 해숙은 조금씩 그 돌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죠. 시집 온 후 15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치매와 중풍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날부터 해숙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기저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파스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온몸에 배어드는 5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에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렸어요. 그렇게 온몸을 갈아 넣으며 시아버지를 보살폈지만 가족 중 누구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니까 그 희생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거였죠. 처음에는 그 당연함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서러움은 쌓이고 쌓여 결국 무감각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해숙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해숙이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어요. 춘자가 해숙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해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안 계시니까 다리 뻗고 잘 생각에 속이 다 시원하겠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어요. 5년의 수발을 춘자는 해방을 기다린 위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해숙은 지금도 그날의 춘자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다음 날 만식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탓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서서 일한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무릎 안쪽에서는 은근한 통증이 끊이지 않았어요. 해숙은 만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는 말, 그 한마디가 하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만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안방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던지듯 내려놓고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해숙이 앞에 서 있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릎이 다시 아프네.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만식은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어요. 걱정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어느 쪽 무릎인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런 말은 없었어요. 해숙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혹시 더 말이 이어질까 싶어서였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밥상을 엎으셨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요즘 너무 힘드네요. 해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낮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어요. 서러움이었습니다. 분노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 순간 만식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숙은 순간 기대했어요. 드디어 들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만 좀 해. 나 피곤한 거 안 보여? 해숙은 굳어버렸습니다. 만식은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흉 볼 거면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해. 듣기 싫으니까. 해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흉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힘들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기운이 이미 해숙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눈꺼풀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만식은 그 눈물을 보자마자 더 노골적으로 인상을 구겼습니다. 그만 좀 징징대라. 눈물 보는 것도 지겨워.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해숙은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는 상대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드는 감정이었습니다. 해숙이 느낀 것은 그보다 훨씬 깊고 조용한 것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식은 몸을 돌려 눕더니 금세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그 옆에 누웠습니다.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숙은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숨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꾹꾹 눌렀어요. 백엔니지 젖어들었습니다. 해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옆에서 만식의 코 고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해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내가 울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내일 아침이면 깨끗이 잊고 밥상 앞에 앉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20년 동안 해숙은 남편에게 벽을 보고 말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벽이 언젠가 돌아볼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벽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벽은 그냥 벽이었죠. 절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가는 절망이었어요. 그 밤 이후로 해숙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더 조용해졌어요. 말을 줄였습니다. 만식에게도 춘자에게도 어차피 닿지 않는 말이라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해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던 해숙은 우편함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해숙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었죠. 해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담보 물건, 아파트 주소, 그리고 대출 원금. 손이 떨렸습니다. 해숙이 알지 못하는 아파트 대출금이 5억 원이었습니다. 해숙이 2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어요. 게다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충격이었어요. 다리가 풀려 해숙은 우편함 옆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귤 한 개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올라와서도 해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지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만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았는지 머릿속에서 생각이 뒤엉켰어요. 만식이 퇴근에 들어온 것은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지서를 들고 만식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 담보로 5억을 빌렸어요? 나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만식은 통지서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것은 잠깐이었어요.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해숙의 손에서 통지서를 낚아챘습니다. 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뜯어봐? 해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의 우편물이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만식은 통지서를 접어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돈 어디 쓴 거예요? 5억이나 대출을 왜 받은 건지 당장 설명해 보라고요. 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진우, 사업 자금.
해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어요. 눈앞에 장면들이 스쳤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바꿔가며 타던 서방님. 진우와 동서세아, 씀씀이 하나 걱정 없어 보이던 그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남편이 왜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자금을 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님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재수 씨는 몰라. 몇 달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야.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20년이야, 20년.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저질러요? 만식은 해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형으로서 이것도 못해줘? 내 동생 죽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러면 나한테는 왜 말을 못했어요? 나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죠. 만식은 그 말에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당신 착각했나 본데 이 집, 4명의 인 내 집이야. 그리고 내가 내 동생 돕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해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이었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시집와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며 20년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 집은 해숙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숙이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집이에요? 이건 우리 공동 재산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춘자가 위풍당당하게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해숙을 똑바로 보며 가슴을 쭉 펴고 섰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죽겠다는데 형이 어떻게 모른 척하니? 너는 왜 이렇게 매정하니?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해숙은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이건 공동재산이에요. 저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춘자의 입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공동재산? 막말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인데 왜 너랑 상의를 해? 내가 한 푼이라도 일해서 보탠 게 뭐 있어? 응? 뭐가 있냐고. 해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 푼이라도 일해서 보탠 게 뭐가 있냐는 그 말이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한 하루가 무릎이 닳도록 했던 병수발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 전단지를 뒤지던 세월이 춘자의 눈에는 보탠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해숙의 20년은 이 집에서 같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억울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지? 당신은 이 집에 자격 없어. 이제 이 얘긴 그만해. 해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솟구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차갑고 고요한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이 집에 자격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서 해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해숙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정이었어요. 아직 이 사람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가느다란 기대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해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춘자와 만식이 서로 마주보며 무언가를 더 얘기하고 있었지만 해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해숙은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해숙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해숙에게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죠. 그날 밤 해숙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물 한 잔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식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발을 멈췄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만식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진우야, 형수한테 집 담보대출 받은 거 들켰다.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이번 달엔 무조건 수익 난다고 했잖아. 이거 잘못되면 형 정말 끝장이야, 알지? 수화기 너머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귀에 댄 핸드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올 만큼 베란다는 조용했어요. 아, 형님, 걱정 마시라니까요. 다음 달이면 아파트 한 채 더 사드린다니까요. 만식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듯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창문에 어른거리는 만식의 얼굴이 보였어요. 불안하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장면을 문틈 사이로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동생 진우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준다는 아이도 믿지 않을 그 말을요. 아내의 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진우의 허황된 호언장담에는 저렇게 금방 안도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물도 마시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진우와 세아가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2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춘자가 세아를 보자마자 달려나갔어요. 어머, 우리 세아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병원에서 힘들었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춘자는 세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세아의 손을 이리저리 살피며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리 손 좀 봐. 환자 보느라 이 귀한 손이 다 거칠어졌네. 핸드크림이라도 발라야겠다. 세아는 살짝 웃으며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춘자는 세아를 소파에 앉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아, 빨리 과일이랑 차 안 가져오고 뭐해? 우리 세아 목마르잖니? 해숙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답 없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깎아놓은 사과와 따뜻한 차였습니다. 쟁반을 내려놓고 해숙은 슬며시 소파 옆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해숙도 이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순간 춘자의 눈이 해숙에게 꽂혔습니다. 아, 너도 여기 앉게? 너는 여기 앉을 생각 말고 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해숙에게 쏠렸어요. 진우는 못 본 척 핸드폰을 들었고 세아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만식은 처음부터 해숙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모멸감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하찮은 일은 내 형님 전문이니까 너는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마. 그 귀한 손으로 설거지는 무슨. 해숙은 수도꼭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꾹 눌렀어요. 그때 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곤조곤하고 상냥했어요. 하긴 저는 요리랑 설거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머니. 잠시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부엌 쪽을 바라보았어요. 해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아는 살짝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형님은 집안일이 적성에 잘 맞으시나 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은 단 하나였어요. 형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불평 없이. 해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춘자의 목소리, 세아의 웃음, 진우의 너스레가 뒤섞였어요. 화기애애했습니다. 누가 보면 단란한 가족이었죠. 해숙은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따뜻한 거실의 불빛이 부엌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서 있는 부엌은 어두웠어요. 찬물에 불어가는 손마디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해숙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 거칠어진 손마디,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손이었습니다. 귀한 손과 하찮은 손, 같은 집에 사는 두 며느리의 손이었습니다. 한 손은 어루만져지고 한 손은 찬물에 담가졌어요. 한 손은 소파에 앉혀지고 한 손은 부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해숙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었죠. 해숙은 싱크대에 가득 담겨 있는 그릇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가족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가족으로서 대우받은 적이 있는지 진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굳은 각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족이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차갑고 선명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해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그 부엌에서 해숙은 검색창에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진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진우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는 발소리였어요. 걱정 마시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다음 달이면 무조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운은 숨길 수 없었어요. 해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다음 날 세아의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 들어섰어요.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춘자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해숙에게 점심 상차림을 거듭 당부했어요. 고급 호텔 부럽지 않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해. 우리 세아가 오늘 기대하고 온다고 했어. 알겠어?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아무 표정 없이. 12시가 되자 진우와 세아가 도착했어요. 세아는 생일이라 그런지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왔습니다. 춘자가 세아를 맞으며 두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진우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자 해숙을 향해 물었어요. 형수,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네. 서방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춘자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기다렸어요. 세아는 원피스 주름을 가다듬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식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진우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해숙은 부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포장지를 뜯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묵직한 봉투를 꺼내는 소리, 포장지를 하나씩 벗기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거실에 있던 가족들은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소리려니 했죠. 그때 해숙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햄버거였습니다. 6,000원짜리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접시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있는 접시에는 생일초가 꽂힌 초코파이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춘자의 눈이 식탁을 훑었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초코파이. 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대체 이게 뭐야? 춘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가락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해숙은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장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해숙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3만 원에 딱 맞췄어요. 햄버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세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우는 입을 벌린 채 해숙과 식탁을 번갈아 보았어요. 만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만식이 해숙의 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단호하게, 힘있게. 만식이 당황해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해숙은 처음이었어요. 해숙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내던졌어요. 봉투가 펼쳐지며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춘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혼? 네가 정녕 미쳤구나. 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집어들더니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20년 동안 살림만 한 여편네가 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해숙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해숙은 그 모습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해숙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만식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거 앞으로 혼자 해보려고요. 당신들이야 말로 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이 집구석에 헌신한 값은 두둑히 준비해야 할 거야. 해숙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춘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해숙은 춘자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다리 좀 뻗고 살려고요. 뭐라고? 이 고얀 년이. 춘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춘자도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자신이 해숙에게 던졌던 그 말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겠다던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해숙은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아는 할 말을 잃은 채 해숙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해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동서. 생일 선물로 이 집 맏며느리 자리 동서한테 넘길게. 어머니 병수발은 이제 동서 몫이 될 거야. 잘해봐. 세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해숙은 앞치마 끈을 풀어 식탁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마룻바닥 위를 또각또각 울렸어요. 해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는 해숙 뒤로
춘자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안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싹싹 빌어도 안 받아줄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시댁은 멈춰버렸어요. 춘자는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있었고 만식은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현관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아도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2달 후 해숙은 재래시장 골목 안쪽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테이블이 삐걱거리는 허름한 자리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고개를 저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달랐습니다. 음식 맛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연 후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수선집 아저씨, 그리고 냄새를 맡고 들어온 배달 기사였어요. 해숙은 그 3사람에게 호텔에서 고급 요리를 내놓듯 정성껏 국밥을 담았습니다. 고명을 가지런히 얹고 깍두기는 알맞게 익은 것으로만 골랐죠. 배달 기사가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국물이 진짜 보약이네요, 보약. 해숙은 아무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의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저 골목 끝 국밥집 국물이 예사롭지 않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5시에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칼질은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정교했어요. 물을 써는 두께가 일정했고 팔을 다지는 속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끔 주방 유리창 너머로 해숙의 칼질을 구경하다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였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죠. 해숙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남자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그릇을 더 시켰어요.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입니다. 여기 가게 촬영한 영상 올려도 될까요? 해당 채널에 영상이 올라간 건 이틀 뒤였습니다. 서울 재래시장 구석에서 발견한 숨은 장인의 국밥. 해숙은 그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골목 입구까지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유튜브에 올린다던 영상이 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8시 해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차례차례 들어왔습니다. 국물을 뜨고 고기를 썰고 그릇을 담았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내가 원해서 흘리는 땀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재료가 바닥났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재료가 소진되어 가게는 오후가 되기 전 문을 닫았습니다. 해숙은 직원을 들이고 주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제 해숙은 굽실거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매일 밤 해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쌓였습니다. 온전히 정해숙 혼자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해숙의 손을 하찮다고 할 수 없다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된 단골이 된 채소 할머니가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전에는 뭐 하셨어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해숙은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손맛을 집에만 묻어두다니. 얼마나 아까워. 해숙은 대답 대신 할머니 국밥에 고기를 한 점 더 얹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와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숙이 만든 국밥을 먹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어요. 정혜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시장 골목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가게에 나날이 번창하는 동안 시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없는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엉망이 됐어요. 춘자는 평생 차려진 밥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춘자가 화장실을 나오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이었어요.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해숙이 있었다면 바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춘자 혼자였습니다. 만식은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춘자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하다 의사 며느리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프다고 허리를 다쳤다고 당장 집에 좀 와서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곤조곤하고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진료 중이에요. 그리고 당분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세아야, 나 허리를 다쳐서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어머니, 저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춘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의사 며느리 귀한 손이 거칠어지면 안 된다며 손을 잡아주던 자신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 귀한 손은 지금 시어머니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으니까요. 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식아,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못 움직이겠어. 해숙이 없으니 아파도 물 한 잔 갖다 줄 사람이 없어. 해숙이 좀 당장 데려와. 만식은 침묵했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목소리가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미 이혼한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 얘긴 하지 마세요. 저 바빠요. 끊을게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식에게는 훨씬 더 큰 일이 터져 있었거든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진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형, 큰일 났어요. 동업자가 회사 자금 들고 잠적했어요. 만식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더 사주겠다던 그 호언장담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업자가 자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회사는 며칠 후 부도가 났어요. 만식이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5억 원과 그 후로도 전 재산을 털어서 더 빌려준 돈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이었죠. 그 피해는 만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만식과 춘자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해숙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 전단지를 뒤지며 살림을 꾸렸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만식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월세방조차 구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죠. 세아는 남편 진우의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조용했어요. 며칠 후 진우에게 이혼 서류가 날아들었습니다. 병원 일이 바빠 시댁에 올 시간이 없던 세아였건만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충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세 식구가 한 방에 모였습니다. 좁은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만식, 춘자, 진우 셋이서 눅눅한 바닥에 컵라면을 놓고 마주 앉았어요. 화려했던 아파트 거실 소파 대신 장판이 들뜬 바닥이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진짜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형수 식당 대박 났다던데 도와달라고 연락 좀 해봐요. 만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끄러워. 너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 춘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 사업인지 뭔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진우가 발끈했습니다. 형은 내가 빌려달란다고 전 재산을 다 주면 어떻게 해요? 미치겠네, 정말. 세 사람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진흙탕이었어요. 컵라면 국물이 식어가도록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한참을 싸우다 지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번듯한 아파트 소파에 앉아 해숙에게 과일을 가져오라 소리치던 춘자였지만 지금은 지하 단칸방에 있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해숙의 국밥집이 새 자리를 잡은 것은 그의 가을이었어요. 시장 골목 안쪽 작은 국밥집으로 시작했던 해숙의 가게는 어느새 번듯한 대형 식당으로 이전했습니다. 간판에는 정해숙 석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야, 너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홀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음식을 확인하고 손님을 살폈어요. 분주하지만 해숙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자리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밖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사장님을 찾으세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전 남편 만식과 춘자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만식은 점퍼깃을 세우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 아파트 거실에서 해숙을 몰아세우던 그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올려놓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만식이 해숙을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네 명의 집이라고 소리치던 그 입이 지금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해숙아, 너 잘됐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게 우리 부부로 함께 산 정이 있는데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자가 해숙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내가 그때는 노망이 났었나 봐. 앞으로 내가 더 잘하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감정들이었으니까요. 해숙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당신들한테 가족이었나요? 저는 20년 동안 당신들한테 온정을 베풀 만한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코트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춘자의 손에 조용히 쥐어줬습니다. 이게 제가 당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정이에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만식이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도 해숙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해숙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게 앞에 서서 해숙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백미러를 한번 본 후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앞 유리를 물들였습니다. 해숙은 핸들을 잡은 채 그 빛 속으로 나아갔어요.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20년의 무게를 마침내 다 내려놓은 가벼움이었어요. 해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다리 좀 뻗고 살아야지. 백미러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자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게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혜숙. 그 이름 석자가 환하게 빛났어요. 박씨 집안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정혜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